네, 안녕하세요. 지리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지리는 역사다입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언어는 과연 통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어학적 접근이 아니라 이제 사료를 바탕으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언어학계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학계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학설을 따르면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 그럼 일본어는 일본어, 만주어는 알타이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어족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한국어만 한국어족에 속한다고 해서 이제 고리버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어 그리고 북진어가 한국어족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족 같은 경우는 현대 한국어만 포함이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고대 한국어들도 이 한국어족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언어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북쪽에 있는 부여어 계통에 부여어족이 있었고 남쪽에 사만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어떠한 언어가 현대 일본어족에 영향을 주었느냐, 이것을 가지고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부여어족이 일본어와 같다고 해서 부여어족 동계론이라는 학설이 존재해요. 그 이론은 이제 뭐냐면, 부여어족이 이 백제를 통해서 오늘날 일본어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설입니다. 반면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이 사만어가 일본어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해서 이제 반도 일본어설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학설 중에 현재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부여어족 동계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여어족 동계설의 근거는요, 바로 숫자를 세는 그 언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본어와 그리고 부여어족 중에 하나인 고구려어가 수사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여어족이 오늘날 일본어족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요, 익산 미륵사지에서 목간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 목간 안에 백제의 수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현대 한국어랑 오히려 더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어족 동계설은 언어학계에서는 힘을 잃고 있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어학계에서는 반도 일본어설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들의 영역은 그분들에게 맡겨두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설을 바탕으로 언어가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국의 언어가 통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이 북쪽의 언어들이 서로 통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부여와 고구려의 언어가 통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서 속에 고구려에 대한 내용의 기준점들이 다 부여이기 때문에 후한서에서 고구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들이 서로 전하기를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인데 그러한 이유로 언어와 법칙이 많이 같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삼국지에도 있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이의 옛말에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는데 언어 등은 부여와 많이 같으나 그 성질이나 의복은 다름이 있다. 지금 부여어와 고구려어가 서로 통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보신 삼국지의 내용은 양서 그리고 남사에서도 동일하게 적혀져 있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옥저와 고구려의 언어는 과연 통했을까요? 다시 후한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옥저의 언어, 음식, 주거, 의복은 고구려와 비슷함이 있다. 지금 고구려와 옥저가 비슷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삼국지에도 있습니다. 삼국지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그 언어는 고구려와 크게 같으나 때때로 조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언어와 옥저의 언어는 서로 통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송말부와 백산부라는 말갈족이 일찍이 고구려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되었는데요. 이 송말부 같은 경우는 부여어를 사용한 부역의 말갈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산부 같은 경우는 옥저어를 사용한 옥적의 말갈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설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이제 또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동해입니다. 이 동해 언어는 과연 고구려의 언어와 같았을까요? 다시 후한서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고구려와 동족이라고 말하는데 언어와 법, 풍속이 대체로 같은 부류이다. 지금 동해와 고구려가 같은 부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또한 통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삼국지에도 있으니까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언어와 법, 풍속은 대체로 고구려와 같지만 의복은 다름이 있다. 언어는 같고 의복은 달랐다 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만의 언어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까 북쪽에서는 이 부여어가 기준점이었다면 사만 같은 경우는 마한이 그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마한에 대한 언어 설명은 거의 없고요. 진안에 대한 설명이 좀 재밌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은 진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어 혹 진한이라고도 부른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진나라는요, 중국 진시황제가 세웠던 그 진나라가 맞거든요. 중국 진나라와 이 진안의 언어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보신 이 후한서의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진안의 노인들은 스스로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고역을 피하여 한국에 오자 마한의 동쪽 경계의 땅을 분할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사만의 땅으로 왔는데 이 마한이 동쪽의 땅을 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나라와 진안의 언어가 비슷했다라는 내용은 삼국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다. 서로를 도라고 부르는데 진나라 사람들과 비슷함이 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 진안의 말은 마한의 말과 같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중국과 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일부 언어학자들이 진안의 언어를 중국 티베트어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사실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 이제 가야로 되는 연안 같은 경우는 과연 진안의 언어와 같았을까요? 그 내용 후한서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지는 진안과 더불어 뒤섞여 살았는데 성곽과 의복은 모두 같으나 언어와 풍속은 다름이 있다. 지금 언어와 풍속이 다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삼국지의 내용을 보면 이와는 상반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변지는 언어와 법, 풍속이 진안과 서로 비슷하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법은 다름이 있다. 삼국지에서는 지금 변안과 진안의 언어가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진안의 언어가 변안, 마한과 언어가 달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같아진 게 아닐까? 이러한 좀 혼자만의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다가 재밌는 나라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 기록은 후한서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한의 서해섬 위에 주호국이 있다. 지금 마한의 서해섬 위에 주호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주호국은 큰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호국을 오늘날의 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호국의 언어는 과연 사만의 언어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 내용은 삼국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호가 마한의 서해 가운데 큰 섬 위에 있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언어가 한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주호국은요, 마한과 서로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어는요, 이 한반도의 언어와 처음부터 같지 않았을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의 이전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언어는 과연 통했을까요? 이제 앞서서 고구려의 말은 이제 부여의 말과 통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백제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백제어에 대한 기록은 양
양서에 존재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언어와 복장은 고려와 대략 같고 다닐 때 두 팔을 벌리지 않는 것과 절을 할 때 한쪽 다리를 펴지 않는 법이 다르다. 지금 이제 백제어는 고구려의 어와 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남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복장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그 말은 중국말이 뒤섞여 있으니 역시 진안의 유속이다. 지금 고구려와 대략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제어는 중국어가 조금 섞여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진안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어와 관련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서가 하나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북사라는 책인데 북사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성은 여씨로 어라하라고 부르며 백성은 건길지라고 부른다. 중국말로 모두 왕이라는 뜻이다. 지금 백제어에서 왕을 뜻하는 말이 위에 사람들은 어라라고 부르고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어 같은 경우는 고구려어를 쓰는 상위계층과 그 다음에 마한어를 쓰는 하위계층이 존재해서 이중구조의 언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점은 사실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위의 계층들은 전하 이렇게 불렀고 밑에 사람들은 임금님 또는 나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 왕을 다르게 불렀다라는 내용만으로 이 나라의 언어가 이중구조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신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진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어에 대한 내용은 북사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는 그 선조가 본래 진안의 종족이다. 그 언어와 물건의 이름은 중국인과 비슷함이 있다. 신라어가 진안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비슷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양서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서를 보다 보면 재미난 기록이 존재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라는 문자가 없어 나무에 금을 새겨 신표로 삼는다. 언어는 백제를 기다린 후에야 통역이 가능하다. 지금 이 내용은 남사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라어가 중국어와 동일한 언어였으면 이 백제인을 중간에 두고 통역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 신라어 같은 경우는 백제어와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어 같은 경우는 지난 시기만 하더라도 중국어와 비슷한 측면들이 존재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백제와 고구려의 언어와 비슷해졌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는요 바로 위략에 있습니다. 백제, 고려, 신라 그 삼국은 모두 조선의 후손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가 같은 언어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망한 후에 이 발해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발해는 과연 신라와 언어가 통했을까요? 그 내용은 소개본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년 봄 정월 무자 초하루에 천황이 대극전에서 신년 축하 조례를 받았다. 발해 사신과 신라 하거 등이 행렬에 함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해 사신과 신라 하거가 함께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이 신라 하거는요 신라어 등을 배우기 위해서 신라에 파견된 일본인 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발해 사신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신라어를 공부한 일본인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해어와 신라어가 서로 통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발해는요 속말말갈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당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인데 고려에 붙었으며 성은 대씨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거느리고 음루의 동모산을 차지하였다. 말갈족들은 사실은 우리와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속말말갈은 부역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일부 말갈족들이 언어가 서로 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언어는 통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저번 시간에 만주족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언어만이 민족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언어가 서로 통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두막루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두막루는 북부여가 망하고 나서 생겨난 나라입니다. 이 두막루에 대한 기록은 북사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막루국은 물길의 북쪽 천리에 있고 옛 북부여이다. 그렇다면 이 두막루어가 과연 어디의 언어와 같다고 나와 있을까요? 이 내용도 북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의 언어는 고마케, 거란, 두막루와 같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 고마케는요 고문선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란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시리는요 바로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와 고마케, 거란, 두막루가 모두 같은 언어였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언어와 거란족, 그 다음에 선비족, 그리고 몽골의 언어가 같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물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북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길국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으며 말갈이라고도 한다. 그 사람들은 사납고 굳세며 동이들 중 가장 강하고 언어가 홀로 다르다. 지금 동이들 중에 물길국만 언어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물길을 제외한 동이족들은 서로 언어가 같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말은 이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같았을 확률이 있다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언어학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학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